ETF는 그럼 완전 무결한 상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ETF도 보면은 아직까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거래가 적은 ETF들이 있습니다. 음, 잘못 들어갔다가 호가가 차이가 크게 되면 네.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조금 높은 네. ETF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앞서 유동성, 환급성 얘기를 했지만 네.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 챌린지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 벤치마킹을 잘 따라가는 거랑 그 다음에 거래가 많은 거 그리고 특히 순자산 가치와의 계리율, 네. 가격의 계리율이 큰 ETF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걸러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유명한 ETF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팔고 싶은 가격에 못 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분배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금이라고 한다면 너무 확 오는데 뭔지 네, 네. ETF 분배금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일단 배당금이라는 거 주식은 기업이 이제 이익이 나서 네. 이제 주주들한테 이익을 이제 분배해줘요. 배당식으로 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당기순이익이 나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거겠죠. 네. 근데 ETF는 앞서 구성자산이 여러 개가 있어요. 기업이 여러 네, 개니까. 기업도 여러 개 기업들면 그중에 배당 주는 기업도 있고 배당주 ETF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배당이 높은 기업들, 배당 성향이 높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그게 배당으로 들어오고 또는 채권형 ETF는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게 흔히 말하는 이자입니다. 네. 이자인 개념입니다. 이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자 수익에 대한 것들도 ETF의 수익으로 잡힐 그렇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일부는 또 현금이나 이런 예금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단기성 예금에다가 맞아요.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또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들을 포괄적으로 ETF에 쌓아놔요. 여러 가지 배당, 주식의 배당뿐만 아니라 이자 등. 네. 그리고 그 분배금을 모은 걸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익들을 합쳐서 그거를 분배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ETF 분배금은 주식 배당금과 좀 유사한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업에, 특히 주식 기업에 일반인 상장 기업에 많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가지고 분배를 해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유사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주식과 투자자의 ETF는 중간에서 중개인 역할을 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 배당금, 분배금 개념, 채권, 이자, 분배금 개념, 그다음에 현금 운용이나 대여를 통해서 이익을 발생한 거를 분배금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을 통해 가지고 분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기업의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이 나한테 배당을 주는 건데 이거는 기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 알아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나온 초과 이익을 다시 분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당이랑 또 하나 비슷한 게 배당 안 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배금이 없는 ETF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ETF라고 다 분배금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어떤 ETF에 대한 요소들, 장단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유망하게 보고 있는 ETF나 혹은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절대 말씀드린 거지만 추천 개념은 아니고요. 대표님께서 좀 어느 쪽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좀 엿듣기 위해서 준비된 질문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TF 관련해서 내년에 여기는 괜찮겠다 싶은 섹터나 아니면 테마나 지수 추종 ETF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키워드 중에 이제 ESG 네. 키워드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 저희도 할 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적인 요소 외에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게 이제 굉장히 그쵸.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뭐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최근 이슈들도 많죠. 네. 예전에 뭐 애경산업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 사회적 이슈고 남양유업 사건도 이게 소시얼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진짜 이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큰 게 지배구조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화와 이 부분에 있어서 ESG는 결국 재무적인 외에 비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ESG가 좋다고 해서 ESG 테마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를 최근 주식시장에서 못 봤어요. 네. 근데 ESG는 항상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ESG 테마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잘 못 봤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제 계속성, 영속성의 측면에서 ESG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존폐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ESG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회사들 경우는 또 안정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취할 수 있고 그게 뭐 저희가 배당 수익률도 높게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SG에 대한 파급 효과를 좀 생각하시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업이 이제 사회적 책임 수행과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결국은 ESG 경영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에서도 이제 정부 정책에서 이 연기금이라든지 국부펀드, 자산운용사들 네. 이제 ESG에 대한 경영 참여 요구가 강해집니다. 블랙록이 포문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ESG 안 하면 우리는 투자 안 하겠다. 그렇죠. 이럴 경우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ESG 경영이 이제 화두가 됐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이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인바이러먼트 이 환경에 대한 또 중요성을 강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선진국인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시장 규모가 큰 데에는 네. 이 탄소 제로를 위해서 현재 이제 투자자 연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현재 33개 주요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2025년까지 넷제로 탄소 제로를 맞아요. 이제 기업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테마는 좀 ESG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ESG 하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처럼 네, 사람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제일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배당을 잘 안 하고 주주 환원을 안 하는 데는 지배구조 G에서 점수가 깎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친환경 정책을 안 펼치는 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리백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 안 하면 계약 자체를 못 하게 되면 수출이 떨어지면서 또 E에서 점수가 깎일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는 필수적으로 점수를 이쪽에서 올려야 하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측면에서도 좀 직접적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도돌이표되는 질문은 그러면 ESG 관련돼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ESG도 이제 벤치마크 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지수를 만들어 벤치마크를 만들죠. 뭐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자산운용에서는 AI가 이제 맞습니다. 이제 하더라고요. 기업을 선별을 하더라고요. 우리 AI ESG 예. 액티브 ETF. 예. 네. 그래서 보니까 편입 종목이 뭔지 네. 좀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은 우량한 이제 기업들 코스피 50이랑 비슷하게 가긴 예,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AI가 뭐 그것을 이제 스코링 해가지고 어쨌든 알고리즘을 맞아요. 돌려가지고 네. 예, 기업을 선별했겠죠. 네. 앞서 이제 ESG하면서 투자자 보호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투자자가 정보적인 부분에서 취득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내부에 있는 최대 주주들은 회사에 돌아가는 부분들 다 압니다. 음. 근데 이제 물적 분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거버넌스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에 대한 거버넌스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기업은 주식회사는 주주가치 극대화가 가장 우선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주주의 가치 극대화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주가랑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든지 최대 주주라든지 이사회의 이런 이슈들은 결국 거버넌스 이슈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G는 정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쪽에서의 ESG ETF만 얘기하면 너무 속보이니까 해외 거 대표적으로 ESG ETF가 또 있나요? 해외 쪽에서 일단은 MSCI USA ESG 셀렉트라고 있고요. 티커가 SUSA입니다. 네. 그래서 MSCI 지수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ESG 지수를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업으로 자산 구성을 내역을 이제 포트를 편입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ESG가 낮은 기업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배나 총기 관련 기업들은 편입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비중 자체가 어느 한쪽에 조금 몰려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4.5%로서 가장 높은 비중이 있고요. 또 애플, 그다음에 홈디포, 뭐 펩시콜라, 엔비디아 순으로 상위 5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지수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예. 좀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좀 분포가 돼 있네요. 미국과 관련돼서 네. 미국 ESG ETF 얘기를 해주셨고, 첫 번째 테마로 ESG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좀 있고 네. 우주 누리호 네. 발사 성공이 있고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와 이 방산 분야를 네. 좀 같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웃으시는 게 아니, 근데 제가 질문을 물론 드리긴 했는데, 진짜 이쪽 산업을 유망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센스 있게 우리 자산운용 컨텐츠니까 지금 ESG랑 거기에 네. 맞춰서 일부러 끼워 넣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우리 자산운용에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네. 건 뭐냐면은 이 네. 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네. 그쪽 산업에 메리트가 있다고 하니까 상품을 만든 거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주가 추이도 같이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음. 우리가 할 만한 매매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좀 괜찮은 그 시점인 것 같고요. 아, 요새 바닥 확인하고 좀 네. 어느 정도 좀 올라왔어요. 예,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순환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ETF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하는 12월 5일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기술적으로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내년에 이익단에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내년에. 아무래도 이런 성장 초입기 사업들 있잖아요. 도입기 네. 사업들은 R&D 투자라든지 이런 고정비 투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꾸만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성장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나중에 버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주항공만 봤었을 때는 약간 리스키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방산 쪽도 같이 본다면은 맞아요. 예, 충분히 또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네. 이 각각의 보호무역을 하고 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거든. 계속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국방 예산이 많이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도 방산 섹터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다. 이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우주 여행 및 항공 방산을 네. 선택을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 자산운용에서 나온 ETF가 그냥 우주항공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앤 디펜스거든요. 예. 예, 방산주도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나 성장주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똑같이 해외 ETF 중에서 이와 비슷한 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비슷한 게 있는데 티커가 ITA예요. 네.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디펜스 ETF입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미국 이제 주요 기업 항공기 부품이나 음. 제조업체, 조립업체, 유통업체 등에 투자를 하면서 네. 이제 군용 항공기나 레이더 장비 및 무기를 포함한 방위산업용 부품에 대한 것들도 이 생산업체를 추정하는 겁니다. 단일 기업의 22.5% 이상 투자 제한을 걸었어요. 이 네. ETF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익히 들은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컴퍼니, 텍스트론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거는 다 섹터잖아요. 하나의 섹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결국은 항공기 산업이 내년에는 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펀더멘털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주항공 및 방산 쪽 네. ETF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테마 설명을 해주셨고 상품까지 나왔고 우리 자산운용의 ETF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는데 저도 양심이 있죠.